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선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원장님 지역 유권자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 대통령을 뽑는 날 5월 9일 저는 많이 기다려집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 정의로운 거대한 물결에 맨 앞장 서셔서 주인이 되셔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사 이렇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뭐 강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 그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므로써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개혁을 원하는 그러한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지금 현재는 야당이죠. 제1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또 국가개혁과제를 광주 시민 정신으로 함께 밀고 나갈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그동안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는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문 후보 캠프로 이렇게 합류하시게 된 물론 당이니까 그러시겠지만 뭐 계기가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 계기는 문재인 후보의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구였었는데요. 그럼 왜 압도적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 개혁을 위해서는 그 압도적인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 국가 개혁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통합의 힘 그리고 통합 정부에 동의하시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확신, 신념 같은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제 뭐 중간에는 막 좁혀졌다가 어떤 곳에서는 역전도 됐다가 안철수 후보와 근데 그래서 다시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국민들이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절대 위기를 절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나라를 나라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는 국정 경험이 첫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고 또 든든한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 제한일도 공표 제한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자체 판세 분석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거기도 뭐 크게 다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전국적으로요.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는 TK 지역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특히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광주 전남에서 이런 어떤 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광주 전남의 그 유권자들께서 주인이 돼주시고 또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광주 전남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판세 분석해 보시면 이제 광주에 주로 많이 내려오시기도 하시니까. 네, 제가 오늘 6번째 내려오는데요. 그 첫 번째 내려왔을 때와 지금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뭐 4.5 대 5.5, 뭐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석연치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고개를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말하는 반문정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희석이 됐다라고 네, 보시는 많이 건가요? 희석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재인 후보가 제가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니까 많이 바뀌셨습니다. 네. 가장 바뀐 점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호남 정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과연 이해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어떤 그 호남 정서 그리고 광주 호남 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V 토론들이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자평을 해보신다면 당내에서 평가도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현재는 무난하게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저 같은 방송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요령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 요령의 문제도요. 어떻게 보면 그 정직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지식한 어떤 성격이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또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토론이 거듭될수록 약간 권위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거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제 1위 후보이다 보니까 모든 공격이 문재인 후보한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중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더라도 좀 모 후보들은 좀 너무 지나치게 그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그 조금 예. 그런 반응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토론에서도 나왔던 얘기들 이제 지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슈 쟁점들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사드 배치 문제, 네, 뭐 네. 기습적으로 배치를 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비용을 한국에서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1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그렇습니다. 돈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저는 지금 한교안 그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서 사드를 기습적으로 저렇게 배치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열흘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반도의 이런 어떤 긴장이나 위기를 좀 약간 과장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저는 첫째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10억 달러의 그 분담금 얘기를 한 것은 돈이 지불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먼저 갖다 놓고 나중에 돈을 요구한다? 글쎄요, 이거는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지라든지 이런 걸 장소를 제공하면 설치라든지 미군이 분담하도록 돼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네, 있었는데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이제 짚어보시겠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 뭐 성소수자 발언 관련해서 그게 네. 이제 또 논란이 됐고 계속 이제 또 공격의 빌미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게 찬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때의 그 답변은 그런 어떤 그런 시각이 반영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이제 문 후보님의 뭐 입장은 나중에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예. 그 동성혼 자체는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요거 가지고도 조금 이제 그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입장이 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께서 대립다고 근데 하실 수 사실요,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그 민감하게 이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어떤 그 차별과
인간애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불편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그러니까 문 후보님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논란 부분 뭐 이제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제가 뭐 그 부분은 그냥 보도로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국민의당에서 요즘 이제 그 하는 어떤 선거전을 보면 지나치게 너무 네거티브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네거티브의 어떤 늪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 네거티브를 해서 이긴 선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희망을 얘기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얘기하는 선거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종인 전 대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던지 이제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이제 일단 거의 공식적인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입당은 안 하시고 제3지대에 머무시면서 뭔가 이런 어떤 그 공동정부 내지는 통합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금은 국가의 큰 어른이시니까 그냥 선거 때마다 어떤 입장을 표현하시는 기보다는 그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아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완곡하게 표현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김종인 전 대표에게 같이 하시자 뭐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요?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예. 제가 이제 그 문재인 후보를 도와드리게 됐으니까요. 그것을 뭐 말씀드리러 인사차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그때 그 이왕이면 그 민주당의 당대표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입장이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덧붙여서 또 하나 이제 남은 변수로 거론되는 게 이제 후보 단일화 부분. 뭐 각 후보들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사전 선거 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분석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소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눌러놓으면 여기가 올라오고 이쪽을 눌러놓으면 이쪽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하고 그 손을 잡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적폐 세력하고 손을 잡는 것이죠. 또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는 것도 저는 그러면 바른정당은 개혁 보수를 당의 어떤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그럼 보수당이냐 이런 어떤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가능성이 좀 낮게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엊그저께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개혁 공동정부론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이제 문재인의 통합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통령을 위한 지침서를 일단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통합정부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장관 책임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수직 하달식,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이 그 상황 노릇을 했던 그런 어떤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폐단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장관에게 자율적 책임을 주고 또 거기에 관한 다른 그 책임도 함께 지게 하는 그런 장관 책임제 그리고 연대 책임제 이것은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들이 통합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그 현안만 이렇게 그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통합적 시각으로 들여다본다는 그런 연대 책임제
그리고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비움으로써 채우는 강한 개혁 통합정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제시한 개혁 공동정부론에서는 책임 총리제에 좀 가까웠던 것 같은데 네.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총리 추천은 일당인 민주당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그런 구상을 발표한 것에 대한 저는 좀 더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그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총리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재청권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위원장님 안희정 지사 캠프에 있을 때 안희정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 또 문매도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네. 대연정이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이 이제 통합정부고 두 개의 차이가 이제 보수 쪽에 어디까지를 포함할 거냐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연정은 정당 간의 어떤 그 협약에 의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이 연정의 문제는 국정을 다뤄가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문 후보가 입장을 밝히겠지만 출발선상에서는 통합정부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 세력 간의 연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각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존중해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합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장관의 임명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적을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소유한 상태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 후보께서 이제 계속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제 거의 구체적으로 비영남 후보 총리를 네. 하겠다. 네. 뭐 혹시 궁금한 게 뭐 이렇게 물망에 오르신 분이 계신지 어떻습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영남 후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후보님께서 그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여일 뒤면 혹시 이제 집권하게 되면 네. 이제 나오겠죠. 네.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대선의 변수를 꼽자면 위원장님께서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신북풍이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약간 예측 불허의 그런 어떤 행정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예를 들면 뭐 한반도의 위기를 약간 고조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신북풍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우려스럽긴 합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그 군대를 특전사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이런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든든한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한반도 평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해서 남북 대화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을 가장 키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까 사드 얘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느낌 아닌가요? 뭐 이렇게 10만 불 요구하고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불의 사드 비용을 내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긴 하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사드에 관해서 처음에 반대했다가 또 입장을 바꿔서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돈을 줄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저는 난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이제 선거 전략도 그런 부분에 이제 변수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저희가 미국의 대리대사를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측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한반도의 평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하고도 의견 교환을 계속하면서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그 서로 교환한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남아 있는 일주일간에는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통합정부입니다. 그래서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 선거의 마지막 방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호남에 오셨으니까 네. 이것만큼은 뭐 공약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그 5.18 광주 민주화 정신 그것을 헌법에 기재하는 문제.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번 그 5.18 행사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말 목청껏 저희가 부르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시아 문화전당, 그러니까 이 문화를 광주의 문화를 세계에 아시아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어떤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참여정부가 그 한전을 나주에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이 지금 나주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와 나주가 연결되는 굉장히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의 선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참여정부의 선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파생 분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살려나가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광주 이 전남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느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제시하기를 지역민들을 바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주에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이 그 전북의 백재현 의원인데요. 백재현 의원이 사실 호남 문제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그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결산위원장이 그 우리 당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집권당이 되게 되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저는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제 너무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나면 우리 이제 의원님의 거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일설에서 서울시장 나가시는 거 아니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뭐 당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 아니냐, 뭐 짤막하게라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요, 제가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도와드리면서 그 결심한 것은 그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그동안에 어떤 뭐 이렇게 그 호남 분들이 반문 정서가 형성된 것들이 과연 집권을 해서 우리 호남을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한 어떤 그 호남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을 늘 감시 감독하는 견제 기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3, 40초 정도 뭐 지역민들 유권자들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이 광주 전남에서 문재인 후보, 기호 1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요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장과 뿌리에서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이 돼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는 21세기의 촛불 민심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그 주인공이 바로 광주 전남이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을 남겼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